김수민의 뉴스 밑장 거대한 바둑판. 반갑습니다. 방송 전에 두 가지 광고를 하고 가겠습니다. 뉴스 밑장이 텔레그램 개통을 했습니다. 한지 꽤 됐는데 주소를 가르쳐 드릴게요. t.me 줄 끊는 거 있죠? 슬래시 뉴스 미트 짱 철자를 다 불러드릴게요. t.me 슬래시하고 newsmeet zzang 뉴스 미트 짱이죠. t.me 슬래시 뉴스 미트 짱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글이나 기사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르게 돌아가는 전국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 트위터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최근에 왜 트위터 안 하냐 이런 얘기가 간혹 들어와요. 제가 역으로 좀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트위터에 그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사진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게 좀 끔찍하다라고 판정이 됐나 봐요. 누가 신고를 했고 그 기준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메일로 코드를 받아가지고 그 코드를 입력해가지고 풀어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메일로 이 코드가 전송이 안 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이것저것 다 입력을 해봐도 코드 전송이 안 돼요. 이건 뭐 누구의 음모 아니야 이거? 나 트위터 사용 못하게 하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걸 트위터 당국에 문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로 문의를 보내야 되나요? 이게 로그인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내? 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쓰는데 솔직히 트위터가 효용성이 더 커요. 왜냐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글을 올렸다 하면 최근의 글이 더 사람들한테 잘 노출되는 게 아니라 좋아요가 많이 눌러져 있는 글이 더 노출이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타임라인 통제가 안 됩니다. 막 이틀 전에 글이 뜨고 이래요. 그럼 뒤늦게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트위터는 나중에 올린 포스팅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 있고, 페이스북 공유는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페이스북은 트위터보다 글을 자주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는 미디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이는 있죠. 페이스북이 깊이는 있는데 트위터는 리트윗이라든지 이런 게 하기 쉬워요. 리트윗 안 하더라도 하트만 눌러도 또 노출이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퍼져나가는 범위가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 트위터한테 어지간하면. 그래서 제가 트위터를 한 3달 됐나 거의? 2달? 네, 그 사이에 제가 진짜 그 화려한 개드립들을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트위터를 통해서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알고 있는 분들은 좀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진을 올렸다가 무슨 이미지를 올렸다가 그게 심의에 걸려서 뭐 그렇게 되게 끔찍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선정적인 사진도 아니고. 근데 기생충의 한 장면이에요. 근데 그게 딱 걸려가지고 이메일 주소로 코드를 받아서 풀어야 되는데 코드가 안 온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문의를 하려고 하면 어디로 문의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할 것은 제가 방송을 새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몇 편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CBS 표준 FM 과거에 그 6시 때에 정관용 씨가 진행하던 시사자키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 들어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의 뉴스업인데 그 1, 2, 3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 2부에 출연을 합니다.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사실상의 공동 진행 같은데 저도 그런 줄 모르고 들어갔어요. 저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사평론가 김민하 씨에게 같이 붙어가지고 들어갑니다. 김민하 씨는 원래 그 시간대에 시사자키를 오랫동안
한 5년 정도 하셨나요? 데일리 브리핑, 데일리 뉴스 브리핑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CBS가 굉장히 익숙한 분이라서 제가 뭐 거의 뒷공문이 잡고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등 뒤에. 그렇지만 김종대 씨의 진행이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와 김민아 씨가 같이 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주 5일 동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이 저녁 시간대 정치율 경쟁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데 참 이게 그냥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저한테는. 왜냐하면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 프로는. 왜 보통 시사 프로는 전화 연결 또 뭐 두 편 뭐 이렇게 2명 정도 모셔놓고 막 차례로 하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의 토크쇼예요. 시사 토크쇼입니다. 게스트는 3부만 나와요. 1, 2부를 고정 패널 2명과 MC가 꾸려가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도 의미 없이 보내면 안 되니까. 아직까지 좀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치를 많이 해주시면 더 분발할 수 있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6시 20분 정도에 CBS 표준 FM 맞춰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레인보우 어플 깔면은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2부에 종대 발표라고 있거든요. 실시간 검색어 살펴보면서 이런 걸 그 실시간 검색어로 띄워야 한다. 이걸로 시합을 합니다. 3명이서. 제가 계속 지고 있어요. 제가 미는 검색어가 이게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유튜브라든지 레인보우 어플이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청취자들이 의견을 냅니다. 그 3명이 선정해온 검색어 중에 이게 제일 좋다. 여기서 제가 계속 지고 있어요. 1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 계속 져가지고 제가 낯이 서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튜브로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악플 다는 사람들 좀 자제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좀 악플 중에서 불쌍한 악플도 있더라고요. 제가 불쌍한 게 아니라 그쪽이. 자, 그러면 오늘 거대한 바둑판 시작하겠습니다. 거대한 바둑판이 뭐냐? 거대한 체스판 아시죠? 브레진스키. 미국의 외교 전략가 브레진스키가 썼던 책의 이름이기도 하고, 이걸 또 패러디해가지고 팟캐스트에 거대한 장기판, 줄여서 거장판이라고 하죠. 스미더스, 이용 이 두 분이 진행했던 화제 팟캐스트입니다. 김수민의 뉴스밑장과 라이벌이란 얘기가 있는데 라이벌이 될 수 없죠. 저희가 구독자 수도 더 많고 조회수도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물론 같이 그 탑 20 시사 프로그램 탑 20 안에 선정이 됐던 걸로 기억은 나지만 그래서 이제 장기판에 질 수 있냐, 바둑판이다 이 얘기입니다. 체스, 장기, 바둑 요 3가지가 다 다르지만 장기하고 체스는 거의 같아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체스 봅시다. 체스는 말들이 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장기는 선 위로 움직여요. 점 위에 서 있으면서 선 위로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유럽의 그 헝가리 지역 쪽 사람들이 몽고 군대가 쳐들어오는 속도를 예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서양의 체스적 사고방식이 동양의 사고방식, 선을 타고 가는 사고방식을 못 따라잡은 거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던데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런 건지. 아무튼 요거 좀 흥미롭습니다. 서양 장기의 말은 칸 안에 들어가 있고 동양 장기는 말이 선 위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바둑도 선 위로 움직여요. 하지만 장기와 바둑은 완전 다릅니다. 장기는 말들이 놓여져 있죠.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에 쓸 수 있는 전법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진 않아요. 근데 바둑은 말들이 없습니다. 옛날 고대 바둑은 뭐 몇 수 정도 더 두고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현대 바둑은 그냥 젖바둑이 아니면 다 비워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바둑돌 놓을 수 있는 점이 361가지입니다. 장기판보다 훨씬 많아요. 온갖 경우의 수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진짜 제가 바둑을 잘 못 둡니다. 제가 바둑 두는 거 보고 누가 한 15급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못 두지만 이런 게임은 없다. 이건 게임의 끝판이다.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도 체스 기사나 장기 기사가 유명합니까? 바둑 기사가 유명합니까?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안보, 세계 국제 정세 이것도 뉴스미장에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장기판, 체스판을 능가하는 바둑판을 한번 펼쳐 보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바둑의 온갖 현상들을 설명을 하면서 비유를 해야 될 텐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김수민 씨가 하는 외교 안보 얘기가 굉장히 백미다,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제가 힘을 얻습니다. 저는 사실 외교 안보 전문가가 아닙니다. 디테일한 부분들도 잘 모르고 뭐 몇 년도 몇 월 달에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많이 외우고 있지 못해요. 다만 투명한 눈으로 국제 정세를 봅니다. 뭐 그 뇌피셜로 외교 안보까지 하는, 난 진짜 그 월배들이 외교 안보 쪽에서는 좀 댓글이나 이런 거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손 좀 떼라. 뭐 다 엉터리로 달아가지고. 아니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만들어낸 국제 정세가 있어요. 얘네들은. 사람은 사실은 본인이 다 착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거짓과 착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인간 존재가. 하지만 자기 편견이라든지 고정관념이라든지 원래의 추측 이런 거에 벗어난 사실이 나올 때는 거기에 맞게 수용하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을 더 진실에 가깝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이제 편견만 많아지는 겁니다. 편견에 더하기 편견, 그리고 그 편견을 더 강화시키는 말만 계속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하나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외교적인 대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일개 지지자들의 헛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지자들이 펴는 얘기가 보면 정치 지도자들하고 수준이 다르지 않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그거를 깨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 정말 다방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그것을 알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WTO 사무총장 뽑는 선거를 하고 있는데 이 방송 나가고 나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냐면 일단 EU, 유럽에서는 나이지리아 쪽 후보를 미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몇몇 국가가 한국의 유명희 후보를 미는 것으로 의견을 냈지만 EU는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한국을 지지한 나라는 중동부 유럽? 요 정도였다고 해요. 그렇게 사실 그 현실 외교에서 힘이 센 나라들이 아닌 것이죠. EU, 유럽 하면 어디가 힘이 셉니까? 영국은 탈퇴를 한다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이잖아요. 근데 프랑스, 독일이 둘 다 한국을 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 굉장히 비관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고, 그러나 미국이 유명희 후보 지지에 나섰다고 합니다. 중국은 나이지리아 후보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본은 유명희 후보를 반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이 뒷받침해주는 거에 비해서는 유명희 후보가 좀 불리하다. 그거 빼고는 다 불리한 사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누가 되든지 별로 상관없습니다. 유명희 후보가 되면 더 좋죠. 왜냐? 그냥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니까. 근데 누가 되든 상관없다. 뭐 더 좋아지겠냐 혹은 더 나빠지겠냐, 누가 되든.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좀 딱한 것은 유명희가 당선돼야 한다라고 하는 바람은 이해하겠으나 거기에 끼워 맞춰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고 있어요. 자, 호사카 유지 씨,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유명희가 이길 가능성이 60%라고 본다. 왜냐? 중국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밀고 있는데 미국이 유명희 또 밀 거다. 자, 여기까지 그렇다 쳐요. 미국이 유명희를 미니까 일본도 유명희를 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글쎄요, 일본이 유명희를 밀어도 불안한데? 밀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함정으로 떠미는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자, 일본하고 미국은 한 덩어리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호사카 유지 씨 같은 사람들은 일본을 미국의 꼬붕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꼬붕일까요? 일본이? 자,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냐면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두 가지의 틀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쿼드입니다. 쿼드. 안보 대화죠. 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4개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도 눈에 띄죠. 인도. 중국하고 붙어 있습니다. 지금 사이 굉장히 안 좋아요. 군인들끼리 돌 던지고 치고받고 싸웠어요. 국경지대에서. 자, 이게 뭡니까? 미국의 인도양 태평양 전략이다. 인도양 태평양으로 중국을 포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돼 있어요. 쿼드가. 그 다음 두 번째, 미국이 포위하려고 하는 망, 클린 네트워크죠. 이제 IT라든지 네트워크, 반도체 산업 이런 데서 중국을 또 포위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쿼드를 아시아판 나토로 만드는 건 반대다. 그렇게 해서 특정 국가를 고립시키고 포위시키려고 하면 동아시아의 긴장만 높아진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할 필요는 있겠지만 한 개 국가를 그렇게 찍어서 다 군사적으로 포위하려고 하는 건 나쁘다. 이게 일본의 입장이에요. 일본이 지금 미국한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 다음 클린 네트워크. 거부입니다,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예요. 그냥 중국을 포위하려고 이러면 되냐. 너무 심하다. 수정안을 갖고 오면 재검토하겠다. 이게 일본의 입장입니다. 일본이 이게 미국의 꼬붕인가요? 호르무즈 해협 어떻게 됐습니까? 파병. 일본 독자 파병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의 선택을 했는데 일본 독자 파병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한국 정부 입장이랑 비슷해요. 한국도 그거 아닙니까? 중국을 그렇게 포위하는 거를 우리가 섣불리 가담할 수 없다. 쿼드든, 그러니까 한국이 들어가면 쿼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클린 네트워크든 간에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거는 진짜 한국의 두 부류들은 당황스러운 대목이죠. 한 부류는 뭐냐? 일본은 족밥이고 한국은 뜨고 있다. 근데 둘 다 같은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일본이 미국한테 이건 안 돼. 고쳐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그냥 한국보다 한 수 위죠. 한국은 고쳐와. 이렇게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난색만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주도적으로 해요. 쿼드 이런 것도 주도적으로 하면서도 조절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이거를 무조건적 반일론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두 번째, 한국 정부에 대해서 중국 포위를 얼른 해야지, 가담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보수 세력이 있는데 여기는 그럼 일본은 어떻게 볼 거냐. 일본은 저렇게 안 하는데 보수 세력이 얘기하는 대로 일본 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틀렸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월배와 일배가 다 틀렸다고. 월배와 일배가 다 틀렸다는 거고.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뭐냐. 아시아, 태평양 여기서 이제 결국 미중 갈등 속에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느냐. 이 문제가 이제 닥쳐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WTO 선거에서도 어떤 역학관계를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 한미, 한중, 한일, 남북 이런 식으로 외교를 1대1로만 국한해서 계속 보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세계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국이 바둑판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면 바둑판에는 그 점이 9개가 찍혀져 있습니다. 가로 세로 3개씩 9개가 찍혀져 있고 그 중에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정중앙이죠. 361점 중에 가장 중간에 1000원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거 오목 둘 때 1000원에 제일 먼저 두죠. 보통. 왜냐? 오목은 5개를 사선으로 혹은 가로 세로로 쭈루루룩 연결하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같은 돌로, 같은 색깔 돌로. 그러면 오목은 뻗쳐나가는 거예요. 뻗쳐나가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 두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바둑은 시작할 때 가운데 두면 됩니까? 오목 두다가 바둑 처음 둬보는 사람은 그렇게 둘 수 있겠죠. 그리고 바둑 기풍 중에서 1000원 그 중간에부터 두고 시작하는 기풍이 또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정석적으로는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왜냐? 바둑은 말을 그 사방에서 포위하면 말을 잡는 거거든요. 근데 끝쪽에서 몰면 마지막 선 있잖아요. 제일 가장자리 선. 그쪽에서 몰면 예를 들어서 말이 4개가 아니라 3개로 상대방 말을 잡을 수 있죠. 3개로 상대방 말 하나를 잡을 수 있죠. 그리고 구석이다, 코너다 하면 2개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치 때문에 일단은 상대방을 몰 수 있거나 혹은 이제 자기 집을 지킬 수 있거나 이런 위치가 어디냐 했을 때 그것이 조금 더
외곽 쪽이라는 거죠. 근데 너무 끝에다가 두면 이제 금방 잡히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밖에서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 이쪽부터 둡니다. 이게 포석이라고 하죠. 한국의 외교는 지금 포석을 두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 있는 상태예요. 미중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예요. 굉장히 간단 무식한 논리가 미국과는 군사동맹이고 중국과는 경제적인 교류를 많이 한다. 그래서 두 다리를 다 걸쳐야 된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현 정부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지난 정부도 했다는 것이죠. 이게 맞느냐는 겁니다. 지형 자체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한쪽과 한쪽 사이에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라고 생각해서 거기 찍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생각에는 가운데지만 다른 데서 보기에는 그게 아닐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A와 B 사이에 C를 찍었어요. 중간에 자로 잰 듯이 해서 C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C와 B 사이에는 산이 있어. C와 A 사이에는 벼랑이 있습니다. 이게 가운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 미국과 중국의 가운데점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가운데점을 찍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중국이랑은 동맹이 아닙니다. 미국이 한반도의 그 남한을 이렇게 겨냥하나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중국은 겨냥합니다. 군사적으로 중국하고는 뭐 지소미아 이런 것도 일본이니까 그나마 맺은 거예요. 중국하고 어떻게 맺습니까? 그냥 경제교류 위주인 겁니다. 근데 이 동맹이라는 게 경제교류를 많이 한다고 해서 동맹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 중국이 발상의 전환을 예전에 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는 이제 학자들이 또 그 외교 전략들을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옌쇠퉁이라고, 이건 뭐 정확하게 중국어로 어떻게 읽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옌쇠퉁. 이렇게 한국어로 표시를 하는데, 칭화대학교에 당대국제관계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원장인데요. 역사적 관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2013년,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발표를 합니다. 이 옌쇠퉁이 뭘 주장했냐면 중국이 미국한테 군사력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중국은 동맹이 없습니다. 비동맹 원칙이라고 하죠. 인도도 그런 편이고. 자, 이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 그렇다면 이거를 좀 역학관계를 뒤집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미국 동맹국 중에서 중국이랑 이해관계가 깊은 나라들이 있다. 여기에 접근해가지고 미국 동맹이지만 우리 쪽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어떤 압박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게 처음부터 잘 받아들여진 건 아니에요. 과연 그게 되겠냐? 그 동맹국, 미국 동맹국인데 우리가 사실상의 동맹으로 삼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옌 소장이 뭐라 그랬냐면 그쪽 상대방 국가, 이 두 국가가 어디냐면 바로 한국하고 태국이에요. 상대방 국가 중에서 그 한국이든 태국이든 간에 동맹 이런 용어, 그러니까 한중 동맹 이런 말 썼을 때 한국 사람들이 뭔 소리야? 개소리야? 이런 식으로 거부감을 나타낸다면 운명 공동체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바꿔서 사용해라. 이런 주장을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이 주장이 더 퍼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뭐 중국의 역사학자, 어디 국제관계 연구자 이런 사람들이 옌쇠퉁 이 사람 말에 거의 공감하는 그런 글들을 또 발표를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2014년 7월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할 때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슬슬 더 꼬이기 시작하는데 역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어 왔다는 거예요. 자, 1992년에 한중 수교를 맺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2세대 외교가 시작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죠. 그리고 왜 동맹국이 되었습니까?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저기 북쪽 서쪽으로는 소련, 중국이 있고 남쪽 동쪽으로는 일본이 있는데 그 일본은 사실상의 패전 이후에 미국의 기지국가였잖아요. 평화국가의 외피도 쓰고 있지만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서 기지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한국 이렇게 동맹이 맺어지고 또 한일 간에
외교도 1965년에 정상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블록이 생겨나는 건데 이것을 할 때는 한국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에 따라서 그냥 간 거죠. 그리고 북쪽은 찢어져서 소련, 중국하고 같이 가는 거죠. 예, 그냥 힘의 논리로 찢어진 겁니다. 소련, 중국, 미국 여기를 두고 같이 판단을 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같이 판단을 하더라도 자기가 더 친한 쪽에 맞춰가지고 같이 판단을 한 걸 겁니다. 해방전국기 때의 이념적 대결이 다 그런 거죠. 어디랑 같이 할 거냐. 김구 이런 사람이 무슨 굉장히 독립자주적인 사람처럼 비춰지지만 중국 국민당이라든가 이쪽이랑 또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중국이 혁명이 일어나서 중국 국민당은 저기 대만으로 타이완 쪽으로 쫓겨가고 이러면서 김구의 입지도 흔들린 겁니다. 근데 입지가 계속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남한에서는 친미였던 거죠. 미국이니까. 네. 그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소련이나 중국의 인민민주주의보다 우월하냐? 이거 그때 당시에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뭐 미국이 물론 그때도 강대국이고 잘 살았지만 알기 어렵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특히 이제 미국이 일본을 도와주는 상태에서 친일파들도 친미파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가치 판단을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먹고 살려고 냉전이 만들어지고 그쪽에서 우리가 포지션을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것이 냉전이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와 한국이 북방 외교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0년 가까이 지금 흘러온 거예요, 세월이. 자,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중국과 한국이 점점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쪽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한국을 붙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 사실상 미국과의 동맹처럼 중국과 한국 관계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게 중국의 점차 발전되어 온 생각입니다. 이게 2013년, 14년경이에요. 이것이 뭘로 이어지느냐? 2015년에 박근혜 씨가 천안문에 가죠.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위해서. 직접 갑니다. 그전엔 러시아에서 전승절 기념식이 있었는데 그때는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좀 대통령이 가긴 그렇다. 이렇게 되면서 윤상현 의원이 대신 갔어요. 그러면 중국 전승절 기념식 어떻게 할 거냐? 뭐 국무총리가 갈 거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자, 이게 박근혜가 결국 실패한 대통령이 되면서 전승절 기념식에 대한 비판도 나중에 더 크게 제기가 되는데 잘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박근혜 씨에게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라고 권고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 정치인이 누구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입니다. 네, 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박근혜, 문재인이. 자, 이것은 박근혜와 문재인은 둘 다 수준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일보도 당시에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해야 된다는 사설을 썼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중국과의 수교 이후에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중국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이게 한국 사회의 대세가 된 겁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서 박근혜가 천안문 망루 위에 섰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더 민감성을 덜기 위해서는 열병식은 사유를 안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열병식까지 사유를 하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과 일본이 빡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 떠봤어야지. 박근혜가 거기 가고 싶으면 미국한테 물어보는 게 나았다고요. 그럼 뭐 자주국가의 대통령이 미국 말 계속 들어야 되느냐? 아이, 그럼 중국 눈치는 왜 보는데? 그렇게 치면 잘 풀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디 알량한 자존심 대결하는 것도 아니고. 자, 안 그래도 이제 미국 측에서도 한국이 계속 중국에 붙는 거 아니냐? 이 의심이 나오는 단계에서 자, 만약에 전승절 기념식에 미국 손잡고 같이 간다. 이러면 훨씬 좋죠. 그러면 가도 돼요. 미국이 허락한 한중 외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괜히 이제 미국한테 한국이 중국한테 붙으려고 한다. 이 얘기가 슬슬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미국이 많이 동요합니다. 일본도 그렇고. 그 여파로 맺어진 게 한일 위안부 합의예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정도 입장, 자신들의 직간접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이 사과는 최종적 비가역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적 배상은 아니지만 돈을 내놔서 지원하겠다. 여기까지 가는 건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사실을. 한국 사람들은 그 합의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내고 분노까지도 했었지만 그게 왜 있었느냐. 지금 박근혜가 중국에 너무 붙으려고 하는데 오바마 정부가 당시에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펴고 있었습니다. 중국 쪽으로 너무 기울었다 지금 아시아에서. 다시 균형을 맞추자. 그러려면 한국, 일본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국, 일본 너네 싸우고 있는 것부터 해결해라 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오바마가 엄청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가 하면서 이제 맺어준 거죠. 근데 또 이게 안 된 거죠. 나중에는. 자, 이 흐름 뒤에 뭐가 나오느냐. 사드 배치가 나요. 이거는 완전 핸들을 꺾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경고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소나기 안에 계속 있을 거냐? 중국하고도 균형 외교를 해야지 라고 나대다가 한번 세게 찍히니까 그거 만회하려고 또 부랴부랴 사드 배치에 돌입을 하는 겁니다. 자, 사드 배치는 찬성 반대도 있겠지만 그 과정이 그다지 체계적이고 절차적으로 정당한 그런 과정이었느냐 했을 때는 아닌 것이죠. 굉장히 부랴부랴 굴욕적으로 한 겁니다. 박근혜 씨는 원래 사드 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2015년까지 하지 않습니다. 2015년에 사드 배치 얘기한 건 유승민이에요. 유승민 이 사람은 완전 친미니까. 근데 친중처럼 기울어져 가던 박근혜가 다급하게 핸들을 꺾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핵실험 때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개성공단을 폐쇄해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다가 결국에 2016년 7월에 사드 배치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하고도 틀어지는 거예요. 결과는 이겁니다. 균형 외교를 잘못 펴게 되면 미국한테는 더 굴욕적인 것을 내줘야 되는 것이고 중국하고도 실컷 쌓아놓은 게 틀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구도에서 한국 위치가 미국의 정중앙에 찍힐 수 있냐고요. 정중간에 찍히는 것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붙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로 의심을 하고 있냐면 올해 초에 그 아시아의 새 지정학이라고 하는 책이 미국에서 나옵니다. 마이클 오슬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아 전문가라고 해요.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이게 상상입니다. 2025년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인다라는 상상인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전쟁이 끝나면서 세계 질서가 재편이 될 거 아니에요? 일본과 호주는 미국 편에 남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중국 쪽 블럭에 붙는다라고 이 소설이겠죠? 제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지정학적 요인이다. 한국은 불가피하게 중국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여기 운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옌쇠퉁이 한국을 중국이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동맹이라는 말이 거부감이 있다면 운명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해도 된다. 자, 운명이란 말이 이 중국 필자의 글에서도 나오고 미국 저자의 책에도 나옵니다. 이건 쉬운 얘기예요. 제가 갑자기 거창하게 각을 잡은 셈이 됐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그냥 한국 정부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저희들은 중국하고 되게 가깝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경제 교류 엄청 많이 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보다 중국에 더 가까우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미중 균형 외교다. 이거는 그냥 친중 외교인 거예요. 그쪽에서 보기에는. 자,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와 중국과의 관계가 일직선상에서 어떻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동맹이냐 아니냐 이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이 미국에게 다구리를 자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한미안보협의회가 끝이 났습니다. 공동성명 채택을 하죠, 할 때마다. 이번이 최악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보수 언론의 과장인가? 두 가지를 봤을 때 과장이라고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한미군 유지에 관련된 조항이 빠집니다. 자,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일어나는 분위기가 뭐냐면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주한미군 굳이 주둔해야 되냐, 이 얘기 나오고 있어요. 자, 한미안보협의회 두 번째 주요 사항은, 공동성명에서 주요 사항은 전시작전권 환수의 조건입니다. 자, 전시작전권 환수에서 시간, 조건, 요거 다른 프레임이에요. 시간 쪽이 한국 정부가 미는 쪽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물론 조건도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시간을 정해놓으면 조건은 충족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 환수한다, 이게 한국 정부의 접근법이라면, 미국 정부의 접근법은 요런 거 체크하고 테스트해서 충족이 돼야, 이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 이거는 시기가 없는 거죠. 어떻게 될지 더 불투명한 거예요. 이게 미국 쪽 접근법입니다. 근데 요번 공동성명에서는 후자 쪽, 조건이라는 접근법이 담깁니다. 한국의 전시작전권 환수 일정에 차질이 생긴 거죠. 이것은 뭐냐, 동맹과 자주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가 한미 공동성명에서 다 묵사발이 난 거예요. 위기입니다, 이거. 자,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좋다, 주한미군 철수, 이 얘기 나와요. 주한미군 철수하고 전시작전권은 니네 줄게. 니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얘기가. 지금 제가 한국 외교 대위기라고 지난해 이맘때에 에피소드를 유료편으로 올렸고, 북한에서 개성공단 사무소 폭파했을 때, 그때 이제 유료였던 거를 무료로 풀어가지고 재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댓글 남겨서 절대 미국은 한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일본 차이가 뭐예요? 한국 나라 작잖아. 중국에 더 가까워. 바로 위에 북한이고, 일본에 비해서 경제력은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일본은 잡아두지만 한국은 여차하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나 이상한 사람들인 게, 한일 갈등에서 미국이 일본 편 안 들어주면 미국 졸라 욕해요. 그 전에 갈등이 벌어질 때 미국이 정리해 줄 거다 이래요 또. 그러다가 편 안 들어주면 또 미국 욕해요. 그러면서도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지 않는데요. 뭡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 지금 온갖 희망사항과 화풀이가 뒤범벅이 되는 그런 외교 패러다임을 왜 갖고 있냐고. 자, 물론 미국의 주한미군의 어떤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가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충동적으로 주한미군을 막 빼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고는 합니다. 근데 계속 그럴 거냐 앞으로. 그리고 이게 인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병력이 한국에 주둔하느냐 중요한 거거든요. 그 병력이, 남아있는 병력이 과연 그 알짜 병력들이냐, 이런 걸까지 같이 따져보면 굉장히 지금 한국은 코너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예요. 미국이 그냥 한국을 잡고 있는 손을 슬슬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최근까지 들어서서 동아시아의 역학 구조를 보면 한국과 중국은 어찌됐든 간에 계속 붙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상대방 쪽으로, 미국, 일본 쪽으로는 그게 고리가 별로 없어요. 더 묶어내는 고리가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 일본은 있을 수 있어도 한 가지가 예외였어요. 한 가지가. 중국하고만 붙는 거, 러시아 쪽으로 가는 거, 이런 거, 남북 대화 이런 거 빼고 반대 방향, 미국, 일본 이쪽으로 좀 이렇게 엮을 수 있는 시도 그나마 하나 있었던 게 별것도 아니에요. 지소미아입니다. 지소미아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별거 아니다고. 지소미아 뭡니까? 그냥 그 2급 군사 기밀을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중요한 비밀을 막 일본에 자동으로 넘겨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지소미아는 군사적으로는 효용성이 당연히 있죠. 그 군사의 정보 보면 이민트, 시긴트, 휴민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민트는 영상 정보인데 미국이 강세죠. 근데 일본 또 제법 해요. 한국은 거기보단 좀 안 될 겁니다. 시긴트, 암호라든지 이거 해독해야 돼요. 여기서 한국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그런 시긴트를 읽어내는 거는 같은 언어를 쓰는 한국이 유리하죠.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하고 이게 결합이 되면 빨리 이게 해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휴민트, 인적 정보, 빨대라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휴민트는 한국 정부의 강세 분야예요. 그래서 미국, 한국, 그리고 미국,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이게 한, 미, 일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 이 정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르고 유리해집니다. 이런 부분이 당연히 있으니까 했던 거겠죠, 지소미아를. 근데 지소미아 때문에 한국이 뭐 특별히 나쁜 게 있었느냐? 일설에는 뭐 일본이 한국에 주는 게 많고 한국이 일본에 주는 게 많지 일본이 한국에 별로 안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느 나라 FTA를 했는데 이쪽 나라가 수출 그 흑자가 더 많으면 저쪽 나라는 적자고 이러면 그건 깨야 되는 거예요. 그 논리 하나만으로? FTA 다른 걸 떠나서 그것만으로 깨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일본에 더 줬다고 한들 그게 뭐 그렇게 국익에 침해가 됐습니까? 지소미아 깨면은 뭐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건가 그게? 괜히 그 지소미아를 건드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 진짜 중국 쪽으로 가려나 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수혁 주미대사가 아그레망이 왜 그렇게 늦어졌습니까? 역대 미국 대사 중에서 가장 그 미국 정부 아그레망이 늦어졌어요. 그때 지소미아가 끼어 있었던 거고. 그럼 지소미아를 깬다고 했을 때 보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보관 없잖아.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돌아보면 조국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8월 하순에 했던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한테 엄청 닦인 거 아닙니까? 닦여가지고 이제 종료 취소 선언을 유예한다 이랬는데 벌써 시간은 또 지났어요. 지소미아는 주기가 1년이거든. 한국 정부는 지금 뭐 취소를 유예한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취소를 하면은 지소미아는 종료된다고 우기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한 번 더 돌아갔다고 패턴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로 왜 자존심 세우냐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소미아 그거 뭐 어쩌라고. 자, 그거의 여파가 또 큰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한테는 완전 찍혀버렸어요. 뭘 제대로 뻗대보고 찍혔나. 자, 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하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엄청 올려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노 하는 거 맞다고 봅니다. 근데 자, 우리가 굴욕 외교를 면하기 위해서는 더 큰 굴욕을 불러일으키는 건 피해야 되거든요. 박근혜처럼 까불다가 결국 사드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행보는 진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한테 완전 찍혀가지고 끊어져 버리거나 두 번째, 그걸 되돌리기 위해서 더 큰 굴욕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런 큰 굴욕을 불러일으키면 중국과의 관계는 또 악화되겠죠. 자,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이런 거 하면 악화되겠죠.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사드는 거기에 비해서 상대가 안 됩니다. 사드는 미사일 요격하는 거잖아요. 공격하기 위한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렇게 탐지하는 과정에서 뭐 중국한테 민감한 그런 건 크겠지만 근데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INF 이 협정에 파기되면서 가능해졌던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동아시아에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만약의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무식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미국하고의 관계가 너무 끊어져 가는 바람에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거죠. 또 정반대편에서 중국 쪽에서. 아니면은 진짜 중국에 붙는다라고 욕을 먹으면서 미국하고의 관계가 약화되거나.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왜? 이게 뭐냐면 양쪽 나라한테 다 욕먹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한한령 해제했습니까? 안 했어요. 자,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중국하고의 중요한 어떤 회담을 합니다. 시진핑하고.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의 그 MD에 편입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들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우리는 그거 협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국에서는 합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중국에서는 협의와 합의가 그렇게 구별되는 개념이 아니랍니다. 이걸 헷갈린 건지 혹시. 글쎄 하여튼 한국 중국 관계도 좋지도 않아요. 한중 관계도 좋지도 않습니다. 미국한테는 찍히고 한중 관계는 개선이 안 돼요. BTS 사태까지 일어났어요. 자, 이거 뭐 한국 전쟁 가지고 왜 또 시비냐고.
자, 북한이랑 중국이 우리 조선 반도에서 그 어깨를 같이 대고 미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참견해야 됩니까, 굳이? 물론 뭐 한마디 웃기는 소리 하네라고 미국이 얘기해 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한국 입장에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옛날 추억 공유하는 거를 뭐라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국 전쟁 얘기하면서 BTS가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얘기를 하는 거, 이거 중국이 왜 끼어드냐고 그냥. 니네 들으라고 한 얘기냐고. 근데 그렇게 들리는가 봐요. 자기 들으라고 한 얘기 같고. 이게 시비를 걸고 나섰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중간에 서면 장땡이냐 아니라고요. 한국이 참고할 만한 나라가 두 나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랑 뉴질랜드요. 자, 일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클린 네트워크하고 쿼드 여기에 대해서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이라든지 소위 자유진영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멤버십은 분명히 하면서 심지어는 독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중국을 포위하자. 그리고 그 포위하는 망에서 한국을 빼자. 한국을 빼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이제 두 가지 카드를 쓰는 겁니다. 중국 포위, 한국 배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국을 너무 그렇게 갈구면 안 된다. 완화시켜야 된다. 이 카드 또 두 가지를 번갈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이 일본한테 화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야, 너 미국한테 이렇게 붙어가지고 화 못 내고 있어요. 한국은 그렇게 하면 중국이 한국한테 화 냅니다. 근데 일본한테는 못 하고 있어요. 왜냐? 일본까지 완전히 적으로 돌릴 경우에 중국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일본이 어느 정도 미국한테 할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가에도 보면 아베라든지 스가 이런 사람들은 전통적인 미일 동맹론자들이죠. 아주 극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고노다로라든가 이시바 시게루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시아 쪽의 연대 중요하다. 역사적인 것 좀 정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같은 당 사람들이야.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에. 조금 다른 기류들이 섞여서 이게 전략적 유연성 그리고 외교의 플랜 A가 있고 B가 있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그런데 중국한테는 더 밉보이고 더 만만한 처지인 거죠. 그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거냐고. 우리는 일본처럼 할 수 없느냐. 물론 일본이 미국에 더 가깝고 지정학적으로 더 경제력이 낮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을 또 무작정 우리가 저렇게 우리도 해보자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반일론자들은. 왜? 반일론자들은 미국, 중국은 워낙 세니까 우리가 좀 숙여야 되지만 일본 정도는 깐종하게 이 경상도 말로 깐종하게 한판 붙어볼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력차가 드러나는 겁니다. 중국이 일본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 일본도 미국한테 할 말은 하는 거. 이런 거. 자, 그럼 일본이 좀 버겁다면 제가 뉴질랜드를 들겠어요. 뉴질랜드는 그 홍콩 민주화 운동에서 중국을 규탄하는 각국의 움직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 데서 공동성명으로 중국을 공격합니다. 뉴질랜드는 거기 없어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5개 제가 다 얘기했나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5개 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Five Eyes라고 하죠. Five Eyes 이 국가들은 미국의 최고 단계의 동맹 국가들입니다. 지소미아 이런 거는 상대도 안 돼요. 이들 나라의 관계는. 그냥 정보를 다 공유합니다. 특급 비밀 정보들을. 이 파이브 아이즈에 속해 있는 뉴질랜드가 여기서 빠져요. 중국 규탄 성명에서. 그럼 중국 규탄을 안 했느냐? 했습니다. 비판했어요. 독자적으로 했습니다. 독자적으로. 미국과 이란 양쪽에 모두 깊은 관계가 있는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의 연합체에는 참여하지 않고 독자 파병을 했듯이 뉴질랜드도 중국을 비판하는데 독자적인 성명을 냅니다. 그리고 약간 톤 다운 시켜요. 더 우려하는 쪽으로. 왜 그랬느냐? 뉴질랜드도 수출의 3분의 1 정도는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뉴질랜드는 중국의 눈치를 좀 봐요.
그럼 미국이 야씨 너 눈치 볼래? 이럽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미국 입장에서는 뉴질랜드는 우리 편이거든요. 제가 중국이 좀 그러니까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쟤는 우리 편이니까 굳이 뭐 저렇게 따로 잠깐 놀아도 괜찮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과 뉴질랜드의 비교적 홀가분한 행보의 원인은 뭐다? 확고합니다. 미국 쪽 내지는 자유진영 쪽이다라는 게 확고한 거예요. 자, 한국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붙는 행보를 하면 바로 미국인을 의심합니다. 미국만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진영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의심을 합니다. 아, 저기는 진짜 한국은 중국이랑 가깝고 저기 진짜 중국에 붙겠네. 지소미아도 막 저런 식으로 다루는 거 보니까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의문은 그러면 김수민 네 말대로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중국에서 싫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중국 입장에서 이게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이 일본한테 함부로 뭐라 못한다고. 왜 그렇겠어요?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그쪽 동맹인 틀 속에 강고하게 유지되어 있을 때 그때 한국에게 더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돌아가 볼까요? 옌 쇠퉁 이 사람이 역사적 관성이란 글을 발표해서 한국에 접근해야 된다고 했을 때 물론 이런 사람들의 의도는 이제 한미동맹의 약화를 노릴 수 있겠죠.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또 나온 겁니다. 뭐냐면 미국으로부터 완전 떨어져 있는 이런 한국에 대해서 중국은 별로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쟤들은 알아서 우리한테 굴러 들어올 텐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되는 거죠. 미국과 중국 중간에 점을 찍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동맹 속에 한국이 있다는 게 명확할 때 그때 한국이 어떤 행보를 하더라도 미국의 의심을 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조금 더 귀하고 무겁고 두렵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치입니다. 중첩 외교를 해야 돼요. 중첩 외교. 균형 외교가 아니라 동맹이라고 하는 기본 질서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독자적인 행보나 완충지대로서의 행보, 중국 달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더 근간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전략이 있는 거예요. 미중 간에는 평야가 펼쳐져 있는 게 아닙니다. 협곡과 화산과 빙하가 다 끼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 어디 중간에 점을 잡아서 가는 겁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미국과 중국 둘 모두에게 눈총을 받고 고립되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 판을 잘못 짠 겁니다. 지금 명청교책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문빠들이 좋아하는 옛날 임금들이 있잖아요. 뭐 세종을 일단 빼고 세종은 다들 좋아하니까 정조 있습니다. 정조 있고 그 다음 뭡니까? 영화도 있지만 광해군 있잖아요. 광해군. 광해군이면 명청교체기에서 자주적으로 어떻게 실용적인 외교를 해보려고 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거기에 자신을 너무 투영시키면서 그래서 한다는 얘기들이 뭐 미국은 명나라고 중국은 청나라다 이거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중국은 명청교체기의 중국이 그 청나라가 아니라 신의 혁명 때 청나라 같아요. 그리고 지금 명청교체기라고 생각하는 소위 균형 외교론자들은 광해군이 아니고 민비에 가깝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중국의 이 퇴행적 현상들을 보세요. BTS 갖고 지금 터졌죠. 그러니까 이 중국을 또 다시 봐야 될 시점이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태국에서 민주화운동 펼쳐지고 있고 태국 왕실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금기를 깨버린 겁니다. 태국이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거죠. 근데 그 태국의 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중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옌 쇠퉁이 쓴 글에 한국과 태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 태국의 정권을 중국이 지금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중국이 무슨 민주화를 후원하는 거 보셨습니까? 중국이? 민주화를 후원하는 거 보셨어요? 중국이 지원하는 주변 국가의 정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라고요.
중국이 과거에는 2차 세계대전 때라든지, 그때는 이제 그 일본에 맞서 싸우는 입장이었던 것이고, 중국 공산당, 중국을 이제 본토를 장악했던 중국 공산당 그 이후에도 한동안은 중국이 뭔가 이제 뭐 미국으로 너무 치우쳐질 수 있는 국제 질서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물론 이제 냉전이지만, 그리고 이제 소련하고도 좀 긴장 관계니까 약간 그런 매력? 또 다른 형님 같은 그런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한국의 친중이 출발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한 미움, 일본에 대한 증오, 소련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중국에 대한 호감이 특히 이제 제야라든지 좌파 쪽에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제도화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정권, 원래 주류였던 노태우 정권이 한중 수교를 하면서 그렇게 또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여론조사 때도 지금의 40대하고 50대 이쪽이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친중이 진보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 미국, 냉전, 반공, 이것이 한국 주류고 보수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맞서서 가는 거죠. 자, 당장의 친중은 그 당시만 해도 균형을 잡는 또 하나의 방편이라고 느껴지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하면 이제 공산권이니까 금기였었던 건데 그걸 깨는, 그걸 깬다고 했을 때는 중국이 독재국가고 이걸 떠나서 뭔가 자유주의적인 그런 생각까지도 있었던 거죠. 중국은 자유주의에 반하는 국가지만 친중에는 자유주의적인 정서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또 세월이 흘러옵니다. 자, 우리가 한미동맹을 택했던 것은 먹고 살려고 택한 거고 힘의 논리에 따라 택한 거지만 그 사이에 수십 년 세월 동안 세계는 어떻게 변모했나요?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대 독재였던 것이고 독재로 빠진 공산주의는 바뀌거나 몰락하거나 이렇게 된 거죠. 자, 지금의 중국은 뭡니까? 중국이 그래서 경제 발전했는데 지금 그걸 토대로 해서 민주화가 되고 있나요? 아닙니다. 시진핑 사상 이따위 얘기가 나오고 이게 김일성주의랑 뭐가 다릅니까? 급기야는 문화적인 BTS까지 공격을 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드러나는 건 이제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잘해볼 수 있는 부분은 해봐야 되겠죠.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근데 가치의 문제에서 중국하고 진짜 깊은 신뢰를 갖고 뭘 해볼 수 없다는 겁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점에서 과거의 냉전적 질서를 떠나서 미국, 일본과 중국, 러시아와 이쪽 양쪽을 대비했을 때 누구와 손잡아야 되는 건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전통적 한미동맹 논리하고는 또 다른 가치동맹의 논리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과 일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있고 호주, 뉴질랜드도 있다고요. 자, 저는 단순히 그냥 한미동맹이라든지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든지 이런 전통주의적 제1세대의 노선을 견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려면 더 적극적으로 가치를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한테도 당연히 할 말 있으면 해야 됩니다. 자, 그때 한국 혼자서 하는 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일입니까? 미국한테 할 말 한다는 게. 그렇다면 한국이 동맹 질서 속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라들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일본과 뉴질랜드예요. 근데 일본하고는 아시다시피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 한일 관계가 틀어져 버렸을 때 한국이 얼마나 고립되느냐, 이거는 뭐 아주 기본적인 물리학적인 원리 아닙니까? 미중 갈등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라도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강화돼야 된다고요. 두 나라는 미국과의 동맹이라고 하는 구조에 있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아까 그 옌쇠퉁이 얘기한 한중 운명공동체, 이 표현이 한일 간에 더 어울려요. 굳이 저는 운명공동체라는 표현 좀 싫긴 한데 남북보다도 한일 쪽이 더 어울립니다.
북한은 중국에 붙으면 되잖아. 북한은 남한보다 더 쉬운 측면이 있어요. 외교적으로. 왜냐? 중국과의 그 혈맹적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미국 쪽으로 또 접근해보는 겁니다. 그럼 또 중국이 야야야 막으면서 우리가 더 해줄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핵 문제니까 미국을 안 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북미 대화를 하는 거를 마냥 뭐 반대하거나 막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또 하다 안 되면 중국 쪽으로 붙어도 되고 일면 북한이 남한보다 더 간편해. 근데 한국은 지금 뭡니까? 양쪽한테 다구리 맞고 그런 상태에서 일본하고 틀어지면 어떡하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뉴질랜드. 뉴질랜드하고 뭐 충분히 교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해나가야 될 국가예요. 근데 뉴질랜드하고 왜 이렇게 됐어요? 얼마 전에 뉴질랜드의 총선 다시 치러서 제신다 아던 총리가 재선이 됐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리더인 것 같아요. 제 나이 또래인 것 같은데 노동당이고 뉴질랜드는 독일에 가까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래서 과반 의석을 얻기가 어려워요. 한 정당이. 근데 얻었습니다. 뉴질랜드의 노동당이. 과반에 살짝 못 미치는 득표율로 과반 의석을 얻었어요. 그게 뉴질랜드 정치에서 있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신다 아던이 한국 민주당의 대표면 지지율 50%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한국 민주당은 그냥 핵심 지지층 지지만 계속 붙잡고 그냥 국민의힘은 못 찍겠지 하면서 이제 그 반사이득이나 얻고 있는 이런 정당 아닙니까? 뉴질랜드한테 배울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그 제신다 아던이 재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글을 올렸어요. 축하한다고. 제가 이거 뭐 밥상은 닦고 숟가락 올리냐 그랬습니다. 뉴질랜드하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외교관 성추행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나 제대로 해결 못 해가지고 말 나오게 만들고 총리가 직접 문 대통령한테 항의 전화 같은 걸 합니까? 네.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참 일본, 뉴질랜드 같은 나라 정도하고도 관계가 개선이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뭐가 어떻게 되겠고 미국,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대국 사이에서 길을 찾겠냐고요. 자, 제3세대 외교가 필요하다. 제가 제1세대는 그 전통적인 한미동맹론자들, 2세대는 균형 외교를 표방하는 그러면서 조금 더 친중적인 어떤 사람 또 친러도 있겠죠. 친북도 있겠는데 이 86세대 정서죠. 예, 쉽게 얘기해서 이 2세대 외교를 하면 3세대 외교가 필요하다. 1세대는 진짜 생존, 냉전 이것이 기준이었다면 두 번째 세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떤 경제적 이익, 물론 1세대도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2세대도 경제적 이익 더하기 이제 저는 반편향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친미 편향에 좀 비판을 하다 보니까 거꾸로 기울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었다면 저는 제3세대 외교의 핵심 가치는 뭐냐? 민주주의입니다. 외교에서도 민주주의, 인권, 평화, 통일이 아닌 민족이 아닌 평화 이거예요. 자유. 이 관점에서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일본과 관계를 맺었던 그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와 겉으로 보기에는 변함없는 동맹이지만 질적으로 더 고차원적인 동맹을 짜는 거예요. 자, 이 미중 갈등은 앞으로 다가오는 산업사회에서 어느 쪽 표준을 쓸 거냐의 싸움입니다. 근데 BTS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난리치는 중국이 비틀즈 같은 뮤지션 하나 배출하지 못했던 중국이 미래 사회에 산업 표준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 같습니까? 물론 중국도 1대1로 하려고 하겠죠. 근데 1대1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오목 같은 거예요, 오목. 근데 이게 막힌 겁니다. 미국의 바둑에 막힌 거예요. 막힐만 하다, 그리고. 돈 많으면 다 아냐, 이겁니다. 제가 중국을 욕하는 간단한 논리를 갖고 있어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느냐. 중국의 독재 국가라는 걸 누가 가립니까? 독재 국가가 세계 패권을 줘도 돼요? 아니거든요. 이 논리에서 시작하는 제3세대 외교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중국에 대해서도 얘기도 해보고 또 관계도 개선하고 밀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면 미국, 중국 모두의 신뢰를 잃고 한국은 고립됩니다. 한국이 고립됐을 때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또 이게 결과적으로 항상 이 문제가 되는 인간들이 결과를 놓고 손뼉을 친 애들이 많아요. 이야,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했어 그러면 우리가 철수시켰다 이지랄 할 거 아니야. 지네가 잘못돼가지고 철수시킨 건 맞지. 애초부터 그럼 주한미군 철수가 목표였냐고 니네가 하다가 안 돼가지고 틀어져가지고 이제 미국이 나가는 건데 또 그런 결과가 나오면 또 자기들이 뭐 대단히 잘했다는 식으로 지소미아 종료 때도 그랬지. 무슨 처음으로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 웃기고 있네. 씨. 그래놓고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게 돼 있다고. 뭘 의도하는 바가 있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전략이 있어야지. 뭐 이것저것 뭐 방향도 못 잡고 헤매다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화살부터 쏘고 관역을 그리고 있어. 아주 걱정입니다. 진짜 걱정이에요. 자, 미국 대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야, 이거 내 얘기를 빨리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미국 대선 참 WTO 선거와 마찬가지로 미국 대선에 대해서도 뇌피셜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친일이다. 그리고 반중이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바이든은 또 친중이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자, 바이든이 되면 친중이라서 바이든이 상대적 친중이라서 미중 갈등이 덜해진다. 개소리입니다. 제가 감히 장담하는데 미국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미중 갈등은 훨씬 골치 아프게 그리고 아주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깊이 전개됩니다. 자, 학교 다녀보신 분들, 옛날 학교 다녀보신 분들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90년대 이전에 학교 다니신 분들한테 학교의 일진이 더 무섭습니까? 선도부가 더 무섭습니까? 학위에 따라 달렸죠. 학위에 따라 달렸습니다. 근데 학교 차원에서 작정하고 질서를 잡아버릴 때는 선도부가 더 무섭죠. 심지어 일진에 들어갈 만한 애도 선도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죽거리 잔혹사 보세요. 거기 일진에 해당하는 그 사람이 이정진 씨 아닙니까? 그리고 선도부장이 이종혁 씨죠. 학교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선도부죠. 트럼프가 일진이라면 바이든은 선도부입니다. 바이든은 중국을 포위하는 데에 인권, 환경 이런 잣대까지 추가로 들이댈 것입니다. 트럼프가 홍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적 있나요?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정 간섭이라고. 트럼프가 중국 쪼는 것은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냥 경제 쪽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경제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 이런 것까지 더 압박의 카드로 쓸 것이고 트럼프의 미중 갈등이 1대1 다구리의 성격이 있다면 바이든은 다자주의를 통해서 동맹 관계를 통해서 중국을 더 폭넓게 하객진처럼 포위하려고 할 겁니다. 바이든이 될 경우는 저는 미중 갈등의 틈이 더 없어진다고 봐요. 트럼프는 한국을 많이 봐줬습니다.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죠.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여기는 중국이 가까워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이해해 주는 것 같죠. 근데 요거를 문재인 정권은 잘못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좀 중국에 붙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거꾸로 생각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한국 놔버리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놔버리지 뭐 저기 붙는다는데. 그 말이 묘하잖아요. 중국 가까이 있어서 좀 힘든 게 있을 거라고. 그 말은 조금 더 과장해보면 쟤네들은 뭐 중국에 붙을 수도 있는 나라다. 난 그거 알고 있다. 이겁니다. 트럼프가 이상하게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뭐 마크롱이라든지 이쪽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굉장히 깍듯합니다. 저는 거기서 불안했어요. 전술적으로 활용할 상대로 본 거예요. 그렇게 깍듯한 것은. 가깝게 지내는 동맹으로 확고하게 느꼈다면 신경전을 펼쳤을 겁니다. 오히려. 어차피 동맹인데 깨지지 않을 동맹이라면 신경전 펼쳐가지고 한번 싸워보는 거지 뭐 이렇게 됐을 텐데 깍듯하게 대합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까지도 어떻게 좀 정리를 해가면서
중국에 대한 포위를 더 진행시켜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중간 발판이 되는 게 남한, 한국인데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본 것 같아요. 자, 그럼 바이든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바이든이 되면 그나마 한국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거 좀 걷고 얘기 조금 다시 접고 다시 한번 우리 잘 해봅시다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위비 분담금도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에 비해서는 쌀 겁니다. 한미 동맹 차원에서는 바이든이 되는 게 더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미중 갈등은 전혀 완화되지 않는다. 바이든이 됐을 때 미중 갈등은 더 강해진다. 오히려 중국이 바이든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차라리 되는 게 낫다. 이 얘기 나와요. 트럼프하고 싸워봤잖아, 4년 동안. 상대를 압니다. 저 상대가 계속 되는 게 낫죠? 차라리. 미중 갈등은 이거는 기본이라서 없어지지 않아요. 미래 사회의 표준형을 어느 국가에서 될 거냐 이 싸움인데 그걸 어떻게 금방 정리합니까? 그리고 미국 자본주의와 중국 자본주의 완전 틀이 다른데 중국 자본주의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미국과 서구 쪽의 나라들의 생각 아닙니까? 미중 갈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근데 바이든이 되면 더 심해질 거다. 여기에 심자는 깊을 심자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지만. 근데 뭐 바이든이 되면은 뭐 친중이고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아, 진짜. 미국 대선 또 참 이거 4년 전에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뒤어봐가지고 뭐라고 함부로 예측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과학적으로 이제 얘기하면 바이든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저는 미국 대선에 대해서 파격적인 예견을 한 적이 있었죠. 2018년에 제가 김용민의 뉴스관장이라는 프로에 출연을 할 때에 그게 11월이었던 것 같아요. 2018년 11월. 트럼프는 다음 대선에 못 나온다라고 제가 예견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면서. 그리고 제가 올해 초에 이 프로를 통해서 폼피오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예언을 파격적이고 파괴적인 예언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로는 안 된다, 이제. 트럼프는 새로운 어떤 질서로 접어드는 단계에서 막을 찢는 역할을 하지만 이게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주로 누렸던 8년의 임기를 마칠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저의 관건이었어요. 트럼프를 징검다리로 해서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고 4년으로 끝이 날 거다, 트럼프는. 그 공화당이 좀 생각이 있고 힘이 있으면 후보를 교체시켰었어야 하는 거죠, 트럼프를. 제가 공화당이었으면 트럼프 이번에 끌어내렸습니다. 후보를 안 냈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 공화당 정권이 시작된 게 이제 교체가 된 게 4년이 됐는데 미국 정치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대다수가 8년입니다. 정권이. 한번 잡으면 8년을 가요. 예외가 이제 카터.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조지 부시 아버지. 둘이가 예외인데 이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전환기에 걸릴 때 그런 것 같아요. 카터가 잡았을 때는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로 넘어가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영국은 영국 노동당에서 사실 신자유주의가 보수 세력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영국 노동당이 시작한 거예요. 좌파인데 좌파 내의 우파들이 시작한 겁니다. 그 흐름을 타면서 이제 영국 노동당도 결국에 자리를 영국 보수당한테 내주고 마가렛 태처 이 정권이 시작이 되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카터가 잠깐 잡고 이제 공화당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레이건 대통령이 나오는 거죠. 레이건이 8년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조지 부시가 출마를 했는데 보통 이제 이 8년 하면은 상대 쪽 정당으로 민주당이죠. 그 당시 기준으로는 정권이 교체돼야 됩니다. 근데 조지 부시는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걸프전에서도 승리합니다. 냉전이 해체됐어요. 근데 재선이 안 됩니다. 야, 너는 할 일을 다 했으니 가라. 이렇게 되면서 클린턴으로 교체가 되죠. 그럼 트럼프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너는 이제 할 일이 끝났으니 가라. 너 때문에 갈등만 더 부추겨진다. 네가 과감하게 도전했던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 정치계에서 트럼프가 밀려나는 시나리오를 제가 가정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으로 한 번에 넘어가지는 않고 폼페이오가 트럼프의 뒤를 잇는다라고 하는 게 저의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최종 선출이 됐고 코로나19에 걸렸으나 사흘 만에 퇴원하고 선거 유세를 다니고 있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굉장히 깜깜한 정세가 된 것 같아요. 오바마가 2008년에 대통령 될 때하고 너무 달라요. 2012년에 재선할 때하고 너무 다릅니다. 굉장히 복잡한 정세가 되고 이제 미국의 투표 시스템 특징 때문에 빨리 개표가 안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전국적으로 총 득표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 산출을 해야 되는데 선거인단이 이제 한 주에 몇 명 이렇게 할당이 돼 있으면 한꺼번에 휙휙 넘어가죠. 한 표라도 이기면 다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다가 2000년에도 그 고어 대 부시 대결 때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또 흐를 수도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또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빨리 고민을 해서 지금의 고립을 좀 헤쳐나갈 길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중간, 오늘 정리하는 말, 계속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 중간에 그 점을 찍는 게 아니고 동맹 질서에 확실한 멤버십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일단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유력한 방편은 한국과 처지가 비슷한 나라들과 제휴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 관계는 중요한 것이고 뉴질랜드와 호주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이 얘기 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좀 막 나가는 생각일 수 있는데 태국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한국이 발언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홍콩에 대해서는 아가리 닥치고 있었지만 태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한국이 태국에 대해서 발언할 때 그때 미국이 보고 있을 것이고 태국 정권을 중국이 지켜주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태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하겠다는 것은 중국을 직접 겨냥하진 않더라도 우리는 중국 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좀 막 나가는 생각을 하는 겁니까? 외교적으로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홍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단 쉽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본을 민주화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홍콩이나 태국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안 합니까? 니들 그러니까 친중 얘기 듣는 거예요. 태국 문제 정도는 좀 발언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이라도 얘기를 해야지. 홍콩 때는 박용진 의원이 나섰어요. 조슈아 웡이 트위터에 박용진 의원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는데 정부가 못하면 여당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깝깝합니다. 이러다가 또 그 민주당 밤에 비상대책위원회 시작하겠다. 자, 오늘 이것저것 얘기 나눠봤고요. 갑자기 내가 머리가 복잡해져서 정리가 안 되네요. 결론은 제3세대 외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라 발발 타!